남은 어떻게 해야 그 버릇을 고칠 수 있을까요? 거짓말쟁이에 대한 최대의 형벌은 남들에게 신용을 잃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도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비애를 느낀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하는 공기와 같은 거짓말을 남들도 못하리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저는 광주에서 나고 자라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워 서울로 대학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광주에서 오래된 밥집을 남편과 함께 운영 중인데 뚝배기에서 팔팔 끓는 찌개가 함께 나가는 백반을 팔고 있어요. 식당을 오래 운영하면서 깨달은 건 정직함이 큰 자산이라는 겁니다. 뭐 하나 꺼리낄 것 없이 품질 좋고 원산지 표기 딱딱 되어 있는 재료로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차례와 방법으로 그렇게 음식을 만들면 당연히 드시는 손님들이 다시 찾아오시거든요. 그렇게 배운 교훈을 자식들에게 몸소 보여주며 가르치니 다행히 어디 하나 엇나가지 않고 성실하게 지 할 일 빼먹지 않고 잘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랬기에 저도 남편도 자식 둘 다 서울로 보내면서 큰 걱정이 없었어요. 아들이야 착하고 수더분하긴 하지만 착실하고 의외로 야무져서 지 앞가림 잘했고 딸은 오빠가 먼저 가서 오빠한테 도움 받을 수 있으니 다행이었죠. 서울에는 가까운 친척이나 지인도 없어서 정말 까딱 잘못하면 꽂아 놓은 보릿자루 망망대해의 외딴 섬이 될 뻔했는데 둘이 서로 의지를 잘해서 어느새 먼 타지에서 깊게 뿌리를 내려 자리를 잡았네요. 약대에 들어갔던 아들은 약사가 됐고 딸은 졸업하기 전에 방학에 나갔던 회사에서 취업 제의가 들어와서 바로 취업을 할 수 있었답니다. 식당을 운영하느라 저도 남편도 애들 얼굴 보고 어떻게 사나 확인하러 자주 가지 못했는데 혼자 버티면서 동생까지 챙긴 아들에게도 그런 오빠를 믿고 잘 따라준 딸에게도 늘 고마웠죠. 특히나 아들은 늘 저와 지 아빠에게 든든한 지원군 같았습니다. 대학 입학하자마자 가외로 돈 벌더니 지는 장학금 나왔다고 동생 등록금 하라고 돈을 보태주기도 했죠. 취업을 하고 나서는 매달 버는 돈의 40~50%는 제가 생활비 쓰라 보내주고 나머지 돈에서 또 동생 용돈 주고 거기서 남은 건 본인 생활하는 데 쓰고 저금하고 했네요. 제가 네 엄마랑 아빠도 아직 쌩쌩하게 일하는데 왜 이렇게 돈을 보내냐 해도 그냥 지 마음이 편하답니다. 당장 쓸 곳이 없으면 모아놨다가 급한 곳에 쓰라고 하는데 남편과 저는 훗날 아들과 딸이 결혼할 때 조금이나마 보태주게 저축을 하기 시작했었죠. 그렇게 성실한 아들이 어느덧 30이 넘고 저와 지아빠가 저 낳았던 나이를 지나 결혼을 한다고 했네요. 30 후반이 됐을 때쯤 이제 가정을 꾸리겠다고 상대를 데리고 왔는데 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 그렇게 예쁘고 인상 좋은 제 하나 있는 며느리가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만들 줄은요. 며느리는 한의사로 아들과는 친구의 소개로 만났다고 했습니다. 2년 조금 안 되게 연애를 했는데 둘 다 일하느라 바빠서 만나면서 결혼 정년기가 지났는 줄도 몰랐다고 하네요. 아들도 워낙 일을 좋아했고 열정도 있어서 딱 본인 같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얼굴도 예쁘장하니 곱고 성격도 서글서글했어요. 아니, 그렇게 보였습니다. 첫인상은 참 좋았어요. 어머님, 애호박찌개 너무 맛있어요. 애호박이 달아요, 달아. 어떻게 이렇게 얼큰하고 시원한데 적당히 달달할 수가 있죠? 안 그래도 그게 우리 집 단골 메뉴란다. 손님들도 다 이것만 찾아. 호섭이도 예전부터 좋아했던 거고. 어쩐지 저라도 이 근처에 살거나 일하면 맨날 와서 이것만 먹을 것 같아요. 엄마, 주연이가 원래 찌개 같은 거 잘 안 먹는데 오늘 진짜 잘 먹는 거예요. 입맛에 맞았나 봐요. 호섭 씨는 매일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산 거예요? 어머님, 저 이 사람이랑 살면서 어머님 손맛 때문에 높아진 입맛 어떻게 맞추죠? 약간 호들갑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처음 만난 시부모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더 잘 보이기 위해
애쓰기 위한 모습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그 호들갑스러운 모습은 유전인 것 같더라고요. 상견례 날 만난 사돈 부부도 며느리처럼 가장하고 뭐든 배로 부풀려서 말하는 게 습관인 것 같았거든요. 우리 주연이가 경상도 그 콩알만한 읍내에서 동네에서 수십 년 만에 태어난 수재, 인재라고 아주 소문이 자자했어요. 아유, 이 사람아, 그 소리는 왜 안 해? 머리만 좋은 게 아니라 인물도 아주 출중해서도 유명했죠. 얘 대학 방학에 저희 동네에 그 전국 노래자랑이 열렸는데 거기 나갔다가 여기저기서 연예인으로 데뷔하라는 소리도 징그럽게 들었답니다. 며느리는 사돈 부부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동네 자랑이었나 봐요. 뭐 직업도 훌륭하고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그렇지 않을 이유가 하나 없었지만 가족이 되어보니 알겠더군요. 며느리에겐 그 좋은 장점들을 모두 가릴 만한 커다란 단점이 있다는 것을요. 며느리는 성격이 좋은 건지 아니면 약은 건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참 말 잘하고 애교 있긴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어딘지 그 행동들과 말이 전부 의도적으로 꾸며진 허울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멀리 사니 얼굴 볼 일도 별로 없고 종종 전화통화로 아들네가 어찌 사는지 안부를 주고받았는데 살다 보면 각자 인생 사느라 바빠서 그것도 못 챙길 때가 있죠. 그래도 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화를 해서 어디 아픈 데는 없나 물어보곤 했는데 며느리는 신혼여행 다녀오고 나서 한 번 찾아오고 나서 아예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들이 하니까 됐지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하루는 아들과 전화를 하다가 아들이 옆에 며느리가 있다가 바꿔준다고 하는 겁니다. 아, 어머님, 잘 지내셨죠? 어디 편찮은 곳은 없으세요? 점점 더워지는데 외출 자주 하지 마세요. 어르신들 더위 먹으면 큰일 나요. 그래, 안 그래도 내가 요새 양산 없이 나가질 않는다. 근데 주연이 네 목소리 오랜만에 들으니까 좋구나. 너도 어디 아픈 데는 없지? 그럼요. 근데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시부모님 안부도 자주 안 묻는 못난 며느리 같잖아요. 저도 어머님한테 연락 자주 하고 싶은데 어머님이 바쁘셔서 잘 안 받으셨잖아요.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순간, 아, 정말 얘가 연락을 했는데 내가 식당에 있어서 못 받았나 했죠. 그래서, 아, 그러니 이제 전화 자주 확인해야겠네 하고 넘겼고요. 그때는 미심쩍다거나 찝찝한 느낌은 없었는데 며칠 뒤 뭔가 덫에 걸린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창 장사하다가 주방이 푹푹 쪄서 카운터 가서 좀 앉으려고 하는데 카운터 위에 놔둔 제 휴대폰이 울리는 겁니다. 주연이라는 발신자 표시가 떴죠. 근데 좀 이상했어요. 왜 전화가 한 번 울리면 적어도 10초는 넘게 울리다가 안 받으면 끊기잖아요. 그때 며느리에게서 온 전화는 3초도 안 울리다가 바로 끊기더라고요. 처음에는 얘가 잘못 걸었나 싶을 정도로 잠깐 울렸다가 꺼져서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근데 나중에 또 전화가 와서 보니까 며느리였고 또 3, 4초 울리다가 또 꺼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제가 다시 해보니까 안 받는 겁니다. 이걸 3일 단위로 계속했습니다. 나중에는 답답하고 이게 뭔 짓인가 싶어서 먼저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뭐라 하는지 아시나요? 어머님은 제가 연락 자주 안 한다고 뭐라 하시더니 정작 제가 연락하면 바쁘셔서 안 받으시네요? 저 서운해요, 어머님. 아니, 몇 번 울리지도 않고 꺼지는 전화를 내가 무슨 수로 일하면서 받니? 어? 아닌데? 저 끊어질 때까지 걸었어요. 저는 이때 직감을 했죠. 아, 얘가 술을 쓰는구나. 안부 연락 안 하는 며느린 되고 싶지 않은데 매번 전화해서 나랑 통화를 하고 싶진 않아서 괜히 부재중 전화만 남겨둬서 내가 전화를 안 받아서 못하는 걸로 만들려고 한다고요. 술을 잃고 나니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아니, 전화 안 해도 됩니다. 돼요. 그냥 정말 거의 2달 만에 목소리를 들은 거라서 이 목소리 오랜만에 듣는다고 한 것뿐이었어요. 근데
그 소리에 괜히 지가 찔렸는지 이런 쓰잘데기 없는 짓이나 하고 있고, 그 후에는 제가 원래 일하면서는 주머니에 휴대폰을 안 들고 다니는데 앞치마 주머니에 꼬박꼬박 챙겨 다니다가 조그만 벨소리가 울리고 진동이 오면 2초도 안 돼서 바로 받았어요. 무슨 훈련도 아니고. 여보세요? 주연이니? 어? 아, 어머님, 전화 어떻게 바로 받으시네요? 그럼 누구 전화인데 바로 받아야지. 네가 서운하다고 해서 이제 너한테 오는 전화는 제깍제깍 받으련다. 또 전화를 바로 받으면 떨떠름해하고 정작 할 말도 없는지 아무 말도 없이 몇 분 끌다가 전화를 끊고 냈습니다.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인가요? 제가 몇 번 지한테 오는 전화를 다 받아버리니 그 후로는 전화를 안 하더라고요. 차라리 그게 속 편했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어차피 저는 아들에게 안부 연락은 받는데 왜 괜히 지가 찔려서 저런 가짜 뉴스를 썼나 싶네요. 이렇게 며느리는 가족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야근 짓을 많이 했어요. 1년에 몇 번 찾아오지도 않는 거 명절이나 보는데 집에 오면 다른 가족들 다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밥 먹기 전에 음식 준비하고 담고 식탁 닦고 청소하고 하는 걸 가만히 봅니다. 그리고 다들 한 자리씩 하고 있어서 제가 낄 데가 없네요. 가족들끼리 역할 분담해서 준비하는 거 너무 보기 좋아요. 이런 소리만 하는 거 있죠? 거기서 지 역할은 뭐 응원이나 칭찬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래요. 어차피 일할 사람 많으니 앉아서 TV를 보든 말든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면 얄밉게 생각할 일도 아닐 수 있죠. 그래도 뭐 하나를 시키면 꼭 전 이런 거 안 해봐서 혹시 망칠까 무섭다 라는 말로 쏙쏙 피해간다는 거죠. 얄미운 미꾸라지처럼 말입니다. 그래도 이런 건 그러려니 할 수 있었어요. 남의 집 딸 부리려고 며느리로 들인 것도 아니고 나는 내 아들 내 딸 있으니 아예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속이 편했어요. 문제는 며느리에게는 무시할 수 없는 고질병이 하나 있다는 거죠. 이건 며느리가 첫째를 임신했을 때였어요. 소식을 듣고 한번 밥을 사주고 축하를 해주고 싶어서 애들한테 오라고 하지 않고 제가 서울로 간 적이 있었어요. 애들 집으로 갔는데 그때 갑자기 며느리가 나가서 먹기 싫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아침부터 몸이 좀 피곤해서 나가는 게 힘들다고요. 그럼 내가 뭐 좀 해줄까? 아, 그러고 보니 주연이 애호박찌개 먹은 지 오래되지 않았니? 너 그거 좋아했잖아. 네? 저 찌개 잘 안 먹는데? 무슨 소리야. 너 찌개는 잘 안 먹어도 내가 해준 애호박찌개는 맛있다고 잘 먹었잖니. 얼큰하고 시원하다고. 아, 아유, 어머님. 그럼 처음 만난 시어머님 해주신 음식을 안 좋아한다고 안 먹어요? 그냥 한 말이죠. 이때 기분이 나쁘다, 뭐 그런 감정이 아니라, 아, 얘가 하는 말은 웬만하면 그대로 믿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전에도 며느리가 허풍이 좀 심하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뭐 지나가는 말로 광고에서 뭘 선전해서 저거 좋아 보이네 하면 며느리가 듣고 있다가 어머님 저거 나중에 제가 사다가 보내드릴게요 하고 남편의 오래된 차를 보고 아버님 제가 내년에 차 바꿔드릴게요. 왜 이런 사소한 허풍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애가 워낙 유난스럽고 가장을 잘 하다 보니 그냥 상대방의 기분을 잠시 좋게 만들어주려고 의도보다 좀 더 부풀려진 말을 한다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며느리가 허풍을 칠 때마다 됐네, 네가 사주는 거 기다리다가 우리 늙어 죽겠어 하고 넘어가곤 했고요. 근데 단순히 진실을 부풀린 과장이 아니라 진실은 아예 거짓으로 꾸미는 게 더 많더라고요. 너무나 당연하게 그거 거짓말이었는데 라고 웃으면서 말하는 며느리에게 솔직히 살짝 오싹함도 느낀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마치 숨쉬듯이 거짓말을 하고 그게 거짓임이 탄로났을 때도 아무런 수치심도 못 느낀다는 게 제게는 충격 그 자체였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며느리와 멀리 산다는 게 얼마나 잘된 일이었는지 싶습니다.
가까이 살았다면 제 속은 이미 뻥 하고 터졌을 테니까요. 근데 멀리 살아서 그나마 유지되던 평화도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건 며느리가 연년생으로 둘째 손주를 낳았을 때 시작됐죠. 며느리는 결혼하고 3년이 되기 전에 첫째를 출산했는데 얼마 안 가서 연년생으로 임신을 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연년생이면 며느리 몸도 힘들고 맞벌이 하는데 육아하기 여러모로 어렵진 않을까 했거든요. 며느리나 아들 둘 다 일을 쉰다는 말은 없었으니까요. 근데 둘째 임신했을 때부터 이미 며느리에겐 계획이 있더라고요. 사부인께서 낳으면 다 어련히 길러준다고 걱정 말고 낳으라고 하셨다고 하더군요. 저야 식당이 있기도 하고 멀리 사니까 큰 도움은 못 주고 잘 됐다 싶었죠. 사부인이 저와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났는데 황혼 육아로 애 둘이나 보는 게 가늠이 안 될 정도로 힘든 일이라는 걸 알아서 저는 사부인께 약소한 선물을 보내고 안부차 전화를 했어요. 제가 큰 결심하셨다고 애들이 사부인 믿고 밖에서 속 편히 일할 거라고 하니까 사부인께서는 아주 화통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시더군요. 아유, 사부인 별걸 다 보내셨어요. 다른 애들도 아니고 제 딸이 낳은 제 손주들인데 당연하죠. 그래도 우리 주연이 키웠던 것만큼 힘들진 않을 거예요. 애가 워낙 어려서부터 예민해서 저하고 남편은 주연이가 말 트기 전까지 하루도 마음 편히 못 잤거든요. 애들 키우는 거야 이미 해본 일인데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 사부인께서도 걱정 마시고 종종 우리 태우랑 태연이 보러 놀러 오세요. 그렇게 호언장담을 한 사부인께서는 황혼 육아를 시작하고 2년을 못 채우고 다시 고향으로 가버리셨어요. 하루는 아들이 휴가를 내고 집에 있다고 해서 어디 아프냐고 했더니 장모님이 몸이 너무 힘들어서 애들 못 보겠다고 가셔서 애들 봐줄 사람 구할 때까지 휴가를 냈다는 겁니다. 아니, 어디가 얼마나 안 좋아지셔서 그렇게 금방 가셔. 저번 주만 해도 애들 사진도 보내주시고 그랬는데 허리가 좀 애엄마가 자주 침도 놔드리고 했는데 호전이 없으셨나 봐요. 그리고 엄마, 우리 애들이 누굴 닮았는지 좀 까탈스러워요. 아마 장모님도 오래 버티신 걸 거예요. 저는 그게 누굴 닮아 그런 건지 금방 알겠더군요. 애도 둘인데 아직 연년생이라서 그런지 봐줄 사람도 잘 안 구해지고 아들과 며느리가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건 잘 알았습니다. 종종 제 딸도 아들 집에 가서 도와준다고 하는데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내 조카들만 아니면 어디다가 팔아버리고 싶어. 한 명이 울다가 잠들면 나머지 하나가 자다가 깨서 울어. 아휴, 아무래도 둘이서 합을 짠 것 같아. 번갈아 가면서 이런 소리를 하니 아무래도 사람 구해지기 전 일주일 정도만 서울로 가서 도와줄까 생각을 했어요. 식당은 남편 혼자 벅차긴 하겠지만 직원도 셋이 더 있었고 일주일만 고생하면 되니까요. 근데 제가 먼저 가기도 전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불쑥 식당으로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바로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가 주말 오후에 한약을 바리바리 싸서 들고 혼자 제 식당을 찾아왔더라고요. 여러분도 듣고 놀라시겠지만 며느리가 결혼하고 혼자서 광주까지 온 건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항상 명절이나 제 생일, 남편 생일에 아들과 함께 왔었지. 그마저도 아들이 딸과 함께 온 적도 있었어요. 근데 대체 무슨 이유로 혼자서 선물까지 들고 온 건지. 어머님, 저 왔어요. 놀라셨죠? 그래, 당연히 놀라지. 네가 여기까지 어쩐 일이니? 연락도 없이 무슨 날도 아닌데 호섭이한테도 너 온다는 소리 못 들었는데. 제가 따로 남편한테 말하고 와야 되나요? 그냥 어머님 아버님 보고 싶으면 며느리가 오는 거지. 근데 아직 장사하는 시간 아니에요? 손님이 없네요. 점심 장사 다 끝났으니 손님도 빠져나갔지. 너는 밥 먹고 온 거야? 밥은 먹고 왔다고 자리에 앉은 며느리는 뜬금없이 장사는 잘 되시냐고, 손님은 얼마나 오고 많이 바쁘시냐고, 직원은 계속 3명 두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해댔어요. 제가 왜 장사하려고?
시장 조사 나온 거냐고 하니까 방정맞게 웃으면서 그건 아니랍니다. 그럼 왜 그런 걸 묻냐고 하니 며느리가 본론을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애아빠한테 저희 친정어머니 병나셔서 다시 경상도 가셨다는 말 들으셨죠? 그래, 들었다. 사부인은 좀 어떠시니? 그러고 보니 한 번 전화드릴까 한 걸 잊었구나. 아휴, 말도 마세요. 2년 동안 무리하신 건지 디스크에 손목도 망가지시고 저 이러다가 세상 둘도 없는 불효녀 되겠어요. 이제라도 고생 안 시켜드리면 되지. 호섭이가 사람 알아보고 있는 것 같던데. 그게 잘 안 구해져요. 애 둘, 그것도 연년생 애길 본다고 누가 쉽게 지원하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저나 남편이나 남의 손 빌려서 애 키우는 것도 불안하고요. 아, 그래도 어쩌겠어. 둘 다 일 쉴 생각도 없잖아. 하나를 잡으려면 하나는 포기해야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생각에는 둘 다 안 놓치고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뭔데? 어머님이 와서 애들 좀 봐주시면 안 돼요? 뭐? 내가? 솔직히 말하자면 그날 며느리가 혼자 나타났을 때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람 구해질 때까지만 잠깐인 줄 알았지 사부인 대신 와서 봐달라는 건지는 몰랐네요. 예, 내가 어떻게 가니? 나는 식당도 있는데. 식당이야 아버님께서 보시면 되잖아요. 주연아, 네 시엠이랑 시애비 그렇게 젊지 않다. 나는 70이 넘었고 이 사람도 곧이야 곧. 근데 어떻게 하나는 혼자 식당 일을 하고 하나는 애를 둘씩 봐. 그래, 이 식당이 좁아 보여도 장기간 주인 하나로는 벅차. 일하는 사람도 셋이나 있잖아요. 모자리면 하나 더 뽑으면 되고요. 어머님, 이 애들 그냥 제 애들 아니에요. 어머님 아들 자식이기도 하잖아요. 어머님, 아버님 손주들이라고요. 그걸 누가 모르니? 사정은 아는데 내가 봐줄 생각이 있고 여건이 됐으면 네 어머니 내려가자마자 내가 갔을 거야. 근데 아무래도 내가 자신이 없어서 사람 구해질 때까지만 잠깐 봐줄까 생각은 했는데 아예 가서 애들 클 때까지 봐주라고? 예, 나 못해.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제 친구들 시어머니들은 애는 낳기만 하면 키워준다고 걱정 말고 일하라고 하신다는데 어머님은 저나 애들한테 그 정도의 애틋함도 없으세요? 그러는 넌 네 어머니 2년 동안 그렇게 고생한 걸 보고도 네 시어머니까지 허리 망가지고 손목 망가지는 꼴을 꼭 봐야겠어? 사부인이 고생했으니 나도 공평하게 고생해야 한다는 거야? 저는 정말 60 후반에 다시 그 깐난쟁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서 간곡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차갑고 매정하다고 할지 몰라도 저는 자신이 없는 일에 뛰어드느니 처음부터 못한다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한 거였죠. 근데 며느리는 정말 한 채 양보도 없이 물러서질 않더군요. 이제 어머님뿐이다. 믿을 곳이 어머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거절만 하지 마시고 천천히 생각해 보시라고. 애들이 어머님을 좋아한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돌아갔어요. 그날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말하니 아들은 며느리가 제게 찾아온 것조차 모르고 있더군요. 아들은 제게 죄송하다고 본인하고 상의 없이 사람 구하는 게 막막하다 보니 무턱대고 찾아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잘 말하겠다고 했고요. 근데 그런 아들이 그 다음 주 주말에 이번에는 며느리와 손주들을 데리고 찾아왔더군요. 엄마, 저도 지금 엄마한테 이런 부탁드리는 거 면목 없고 죄송한데 정말 사람이 안 구해져요. 그렇다고 급하다고 해서 아무나 뽑으면 나중에 무슨 일 날지도 모르고. 정말 죄송해요, 엄마. 근데 딱 3년만 부탁드릴게요. 그 대신 식당에서 일하시는 거랑 차이 없게 저희가 집에 있을 때 집안일이든 육아든 저희 둘이 알아서 할 거고 엄마 손 절대 안 빌릴 거고요. 저녁에 저희 퇴근하면 그땐 쉬시고 주말에는 아예 광주에 와서 아버지랑 계세요. 일요일 저녁에 다시 오셔도 월요일 아침에 오셔도 좋고요. 그리고 식당도 아버지 혼자 일하시면 힘드시니까 새로 사람을 뽑되 저희가 매달 엄마한테 월급을 드릴게요. 그럼 식당에서 원래 엄마가 가져가시는 돈
한 명 인건비로 써도 마이너스는 아니잖아요. 나한테 월급을 준다고? 어머, 어머님, 그럼 저희가 아무 보상도 없이 어머님한테 애들을 맡길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무리 가족이어도 저희 그렇게 경험 없진 않아요. 부풀리지 말어. 너 왔을 때 월급이니 뭐니 이야기 하나 안 해서 무슨 소린가 한 거니까. 이 사람하고 저하고 상의해봤는데 한 달에 월급 350씩 드릴게요. 애들 둘을 하루 종일 보시는데 마음 같아선 500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당장 드릴 수 있는 게 그 정도라서. 그것뿐만 아니라 어머님이 3년만 딱 봐주시면 저희가 퇴직금 겸 2천만 원 만들어서 드릴게요. 이 정도면 꽤 파격적인 조건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한테도 이런 조건 안 걸었어요, 어머님. 저희 어머니가 아시면 화내실걸요? 엄마, 정말 안 되겠다 싶으시면 거절하셔도 되니까 시간 갖고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말하면 돈이 문제가 아니었죠. 돈이야 지금 내 식당 하면서도 벌고 있으니까요. 근데 서울 가면 주말마다 왔다 갔다 해야 하고 육아는 정말 쉴 틈이 하나 없는 전쟁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생전 부모에게 뭐 해달라 한 적 없던 아들이 그렇게 찾아와서 부탁을 하니 마음이 물러지더라고요. 얼마나 갈 곳이 없고 잡을 지푸라기가 없으면 와서 저럴까 싶고요. 저는 제 스스로 불구덩이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 말 맞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내 아들, 내 며느리 자식들인데 그까지 3년 참고 견뎌야죠. 근데 이건 불구덩이가 아니라 거의 지옥이나 다름없었네요. 제 아들하고 딸은 어렸을 때 참 순했거든요. 엄마 품이 아니라 동네 아줌마들 품에서도 안겨서 잘 자던 어떻게 보면 둔하기 둔한 그런 애들이었어요. 아니 근데 제 손주들은 하나를 안고 있으면 하나는 등딱지에 붙어 있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놀아줘도 애들이 지쳐하질 않습니다.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서 애들을 데리고 들어가 볼일을 보고 밥도 애들 먹이고 저 한술 뜨면 국에 말아놓은 밥이 팅팅 불어서 맨밥이나 다름없게 된 적이 수두룩했어요. 아, 이쯤 되면 이 짓을 2년이나 한 사부인이 보살이다 싶을 정도였네요. 한 번은 손자가 집안에서 사라져서 한바탕 뒤집어졌는데 이 녀석이 다용도실 세탁기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기겁을 했습니다. 더 환장할 노릇은 제가 손자를 찾고 있을 때 손녀는 지가 앉아있던 유아용 변기를 뒤집어 놨다는 거죠. 더 설명 안 해도 제가 무슨 처리까지 해야 했는지 아시겠죠? 그나마 아들이나 며느리가 퇴근하면 애들 맡기고 한시름 놓는데 아들네 집에 온 첫 주는 애들 맡기고 저녁도 못 먹고 그대로 기절해서 잠들 정도였네요. 오랜만에 애들을 봐서 그런가 애들이 이 늙은 할머니 귀를 그 참새 같은 입으로 쪽쪽 빨아먹는 게 아닌가 진심으로 의심이 될 법도 했습니다. 입이 트여서 한시도 입을 가만히 안 두는 손자는 제가 잘 때도 제 방에 들어와 귓가에 조잘조잘 무슨 할 말이 그리 많은지 제가 자다가 악몽을 꾸다 일어나면 옆에 손자가 개구쟁이 같은 얼굴로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 아들네 집에서 지내면서 저를 가장 힘들게 한 건 손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를 속 터지게 한 건 바로 며느리였어요. 한 지붕 아래 살게 되니 며느리가 이리 지저분하고 게으른 사람인지 처음 알게 됐거든요. 며느리는 본인이 있다 간 자리를 아주 특별하게 표시를 해뒀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며느리가 단 3분이라도 왔다 간 곳에는 그 자리에서 며느리가 뭘 하고 갔는지 알 수 있었어요. 과자를 먹었으면 소파든 바닥이든 심지어 이불 위에도 과자 부스러기와 포장 껍질, 과자 박스가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정말 놀랐던 건 아들 옷에 뭐가 붙어서 보니까 깎인 손톱이더라고요. 그거 떼어주면서 이게 뭐니 하니까 아들은 아, 자다가 붙었나 보다 이럽니다. 알고 보니 며느리는 침대 위에서 손발톱을 깎고 제대로 치우지도 않는 회개한 버릇이 있었더군요. 또 며느리가 과일을 좋아하는데 좋아하면 좋죠. 근데 과일 껍질이나 씨 같은 잔해들을 제대로 치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은 애들이 좀 얌전해서 거실을 치우다가 소파를 앞으로 밀고 그 아래를 청소기로 빨아들이는데 수박씨들이 왜 거기서 나오는 걸까요? 범인은 뻔했죠. 제 아들은 물 많은 과일을 싫어하거든요. 수박은 며느리가 여름이면 한 통을 다 잘라서 커다란 김치통에 넣고 4일도 안 돼서 다 먹어치울 정도로 좋아하는 과일이었습니다. 본인 집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든 본인 마음인데 그래도 치우고 살아야죠.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남편도 있고 애들도 있으면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나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다른 건 안 바라는데 네가 먹은 건 좀 치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치우는 척 하다가 나중에는 도리어 제게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하루 종일 진료보고 들어오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그래도 어머님 쉬시라고 애들은 제가 데려가서 보잖아요. 저도 퇴근하면 제 집에서 좀 편하게 아무 생각 안 하고 쉬고 싶은데 어머님이 저 쉬는 것도 눈치 주시면 전 어디서 쉬어요? 예,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지 말어. 나도 하루 종일 식당에서 일하고 나서 집에서는 살림에 애까지 보느라 몸이 나만하지 않았던 사람이야. 세상에 안 그러고 사는 부모가 얼마나 되니? 쉬는 것도 애들 다 크고 좀 지 몸 건사할 수 있을 때 한숨 돌리는 거지. 집에 와서 쉬고 이 휴대폰만 들여다볼 거면 뭐하러 이렇게 살아? 결혼 안 하고 혼자서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네 마음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네가 결혼하고 누구랑 같이 살고 애까지 낳아서 길을 생각했으면 그렇게 징징대는 소리 해봐야 네 손해야. 며느리는 어느 순간부터 제가 왜 여기 와 있는지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부탁을 받고 온 게 아니라 마치 할 일 없는 시모가 와서 애를 봐주면서 본인 집에 얹혀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애들이 퇴근하면 종종 그때 광주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어머님 벌써 가시게요? 저녁 드시고 가시지. 오랜만에 어머님 밥 먹고 싶은데 하면서 잔머리를 굴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있으면 밥도 설거지도 애들 씻기는 것도 자연스럽게 저하고 지 남편한테 떠넘길 수 있을 테니까요. 그 술을 이미 다 아는 저는 일 없어 니들끼리 먹어라 하고 바로 짐 챙겨서 나왔죠. 며느리가 저를 당연한 노동력으로 생각하는 거 넘어갈 수 있었어요. 저도 그런 며느리를 무시하면 그만이니까요. 근데 집버릇 개 못 주고 본인이 먼저 내뱉은 약속을 당연하게 어긴다? 그건 절대 넘어갈 수 없었죠. 처음 아들네 집에 가서 손주들을 봐주고 한 달이 지났을 때 며느리가 약속한 월급을 보내주지 않더라고요. 원래 돈은 아들이 아니라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며느리가 제 통장에 보내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처음 애들네 집에 가서 애들을 봐주기 시작했던 날부터 매달 10일에 월급을 받기로 했는데 15일이 돼도 월급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돈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애들이 바쁘니 잊었나 하고 기다렸어요. 어차피 거기서 생활하면서 애들 볼 때 나가는 돈은 아들이 카드를 줘서 그걸로 해결하면 됐으니 돈이 급한 게 아니기도 했고요. 근데 20일이 지나서 어느덧 다음 달이 되고 심지어 월급이 밀린 것도 2달이 넘어가더라고요. 이건 한번 말을 해야겠다 싶었어요. 무슨 사정이든 그냥 알고 넘어가면 되니까요. 근데 저도 정신이 없어서 애들 보느라 바빠서 잊고 있다가 며느리가 제게 어머님, 저번 달 어머님 드린 생활비 카드가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라는 말을 했을 때 생각이 나서 말했습니다. 그 카드로 그때 네가 홈쇼핑에 나오는 애들 탁자랑 패딩 사라고 해서 많이 나온 거잖니. 아, 그거 그 카드로 결제했었어요? 나도 말이 나와서 말인데 나 준다는 월급 그거 왜 안 보내주니? 벌써 2달이나 지났는데. 혹시 요새 돈 나갈 때가 많은 거야? 제가 돈 이야기를 꺼내니 며느리가 갑자기 눈을 크게 뜨고 갸웃거리더니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며느리는 이내 아주 별소리를 다 들어본다는 사람처럼 입술을 삐죽이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월급이요?
아, 어머님 설마 그 350만 원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무슨 돈을 또 말하겠니? 벌써 퇴직금 땡겨달라는 것도 아닌데. 어머, 어머님, 그 말을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이셨어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진심이냐니? 아니, 저는 당연히 그때는 그냥 명목상 어머님이 식당도 하시고 귀하신 분이니까 저희가 이렇게까지 하겠다 뛰어드린 거고. 아휴, 어머님, 한 달에 손주들 봐주는 걸로 어떻게 300씩이나 드려요. 어머님, 저는 몰랐는데 의외로 되게 돈 좋아하시네요. 순간 얼굴에 확 열이 몰리더라고요. 한순간에 손주들을 돈벌이에 이용한 눈먼 노인네 취급당한 것도,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속았다는 것도 창피하고, 제 앞에서 저렇게 웃으면서 저 소리 아무렇지 않게 하는 며느리의 쌍판을 보고도 화가 났지만, 그것보다 내가 저것에게 저 숨쉬듯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애한테 보기 좋게 속았다는 생각에 제 속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저는 막히는 말문을 어거지로 뚫어가면서 말했어요. 그럼 너 처음부터 돈 줄 생각 없었던 거냐? 그랬으면서 당연히 보상해 드린다고 월급이니 퇴직금이니 하면서 날 여기 불러서 애보게 한 거냐고. 이 무슨, 이거 완전 사기 아니니? 너 그렇게 생각 안 해? 이게 무슨 사기예요. 그리고 돈은 지금까지 저희 카드 사용하셨잖아요. 그 카드로 나 내 양말 하나 사서 신은 적 없다. 다 나가서 장 보고 애들 필요한 거 사는 데만 썼지. 나 여기 살면서 단 한 푼도 니들 돈 쓴 적 없다. 이거 호섭이 걔도 아는 거야? 걔도 처음부터 나 속일 작정이었어. 당연히 그러지 않았을까요? 솔직히 본인 엄마가 내 애들 봐준다는데 돈 달라고 하면 저는 그게 더 충격적일 것 같은데요. 어머님, 다른 애들도 아니고 어머님 손주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돈이 얼마 오고 가고 계산기 두들기면 가족끼리 너무 각박하다는 거 어머님도 아시죠? 예, 돈 몇 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네가 나한테 처음부터 거짓말할 작정으로 속인 게 나는 그게 더 충격적이다. 너 정말 안 되겠구나. 그렇게 남들 속이는데 아무런 가책이란 게 없니? 이제는 너 보면 소름이 다 끼치려고 그래, 내가. 어머님, 너무 막말하시는 거 아니에요? 월급 못 챙기고 애들 몇 번 봐준 게 그렇게 억울하세요? 그게 뭐 그렇게 힘들었다고 이렇게 보상을 원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어머니 광주에 계속 계셨어도 300 못 가져가시잖아요. 아, 그래. 그래. 어차피 있으나 마나한 일 어디 나 없이 잘 돌아가나 보자. 예, 나 간다. 네? 지금 광주에 가시겠다고요? 그래. 어차피 여기 있든 거기 있든 거기서는 내가 내 집에서 쉬면서 일해 돈 벌 수나 있지. 여기서는 네 가증스러운 쌍판 보면서 돈도 못 버는데 왜 내가 여기 있겠니? 내일부터는 네가 안 나가고 애를 보든 호섭이한테 맡기든 알아서 해. 나는 이제 모르는 일이야. 저는 짐도 다 챙기지 못하고 며느리와 손주들을 놓고 집을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진짜 가는 거냐고,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하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왔지만 저는 어차피 공짜로 할 수 있는 일인데 제주껏 해보라고 하고 나왔어요. 나가서 기차역으로 향하는데 아들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아들은 약국에서 8시에 퇴근을 해서 매일 며느리보다 퇴근이 늦었는데 혹시 며느리에게 이 일을 듣고 잡으려고 전화를 한 건가 하고 퉁명스럽게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엄마, 저 가면서 족발 포장해서 가려고 하는데 저녁하지 마세요. 엄마는 뼈 붙어 있는 게 더 좋으시죠?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해맑게 매운 족발도 사가냐는 아들에게 말했죠. 집에 있는 네 처한테 물어봐. 나는 지금 내 집에 가는 중이니까. 네?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네 처한테 월급 2달치 밀린 거 어떻게 된 거냐고 하니까 그걸 진짜 받을 생각이었냐고 나한테 돈 밝힌다고 하더라. 애 보는 거 꽁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내가 거기 왜 있니? 꽁으로도 할 수 있는 일 너희 둘이 잘해봐라. 월급을 밀려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
내가 분명 어머니께 돈 보내드리라고 했는데. 근데 그게 어째 나한테 오질 않았다. 호서봐. 내가 돈이 문제가 아니고 고작 네 엄마란 이유로 애들 할머니란 이유로 나라는 사람 가치가 이리 무시당하고선 못 살 것 같아서 가는 거니까 날 너무 매정하게 생각하지 마라. 네 엄마 아직 내 손으로 일해서 당당히 밥벌이 하는 사람이야. 그저 만만해서 약속했던 것도 당연히 아닌 일로 인정하고 넘어갈 생각 없으니까 너도 엄마 잡을 생각하지도 말아라. 알아들어? 당연히 엄마 무시할 생각 없다. 죄송하다. 내가 잘 말해보겠다고. 그 사람이 실수한 거 사과하겠다고 안절부절하는 아들의 말을 듣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녁 홀로 오만 가지 생각을 다하면서 광주로 갔어요. 젊었을 적에는 일 잘하고 손맛 좋다고 저 찾는 식당도 많았고 제가 직접 식당을 운영하면서도 대박을 친 건 아니지만 단 한 번의 자금난에 시달린 적이 없었어요. 자식 키울 때도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것만 제 인생이나 자식 인생 매 한 가지로 보고 목맬 것도 없이 그저 부족함 없이만 했다고 자부했습니다. 밥벌이 할 수 있게 키우고 나면 지들 인생 살도록 내보내고 제 인생을 살기 위해 노력했고요. 근데 며느리라는 게 그런 자부심 넘치던 저를 한순간에 마땅히 할머니니까 공짜로 한 달 내내 손주들만 봐도 억울할 것 없는 그런 잉여자원 취급을 하다니 어찌나 자존심이 상하고 서럽던지요. 다음 날 저녁에 아들 혼자서 광주로 왔더라고요. 아들은 무릎을 꿇고 아내가 엄마에게 돈을 보내는지 안 보내는지 확인도 안 한 게 본인 불찰이라며 용서를 빌었죠. 엄마, 제가 이혼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 엄마 무시하고 모욕한 거 용서 빌게 만들게요. 됐다. 어차피 지가 무슨 잘못했는지 스스로 알지도 못하고 하는 빈 껍데기일 뿐인 사과 뭐하러 듣니? 아서라 필요 없어. 아니요. 말만 사과가 아니라 지갑 한 구멍에 한번 떨어져 봐야 그 깊이가 얼마나 깊고 떨어져서 아픈지 알죠. 저도 지 잘못 모르는 사람이랑 더 이상 못 살아요. 그렇게 제게 용서를 빌고 지 아내를 고쳐놓겠다는 말을 한 아들은 다시 서울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하루에 수십 통씩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었어요. 이번에는 몇 초 울리고 끊기는 전화가 아니라 끝까지 울리다가 끊기고 또 오고 또 끝까지 울리더군요. 하지만 전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속이 시끄러워서 그냥 꺼버렸어요. 그랬더니 며칠 후 아예 찾아왔더군요. 매번 호들갑스럽고 시끄럽게 등장을 하더니 그날은 어머님 하고 세상 우울하고 반성한다는 모습으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집 현관문도 밟지 못하게 문전박대를 할까 했지만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궁금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는 한참 말을 고르더니 이러더군요. 어머님, 죄송해요. 저는 애들 할머니면 당연히 애들 봐줘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이기적이고 주제넘은 생각을 했습니다. 죄송해요. 그게 이제야 이기적이고 주제넘은 생각이라는 걸 알았니? 너는 사람들이 너한테 의사라고 당연히 아픈 사람 고쳐야 하는 거 아니냐고 잔말 말고 무료로 침 놓고 약 지으라고 하면 참 좋겠다. 그치? 죄송해요. 어머님 진짜 잘못했어요. 저 이번에 어머님한테 용서 못 받으면 애 아빠가 저 피 말려 죽일지도 몰라요. 저 좀 제발 살려주세요. 네? 이건 또 무슨 소린가 해서 알아먹게 설명하라고 하니까 그때 며느리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는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말하길 아들이 작정을 하고 며느리를 물먹이기 시작했답니다. 원래 며느리에게 일임했던 경제권도 이제는 각자 버는 데서 쓰자고 하면서 카드며 통장이며 다 가져갔다고 하고 손자는 지가 볼 테니 손녀는 네가 보라며 애도 각자 키우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제 동생 내년에 결혼하는 거 3천만 원 해준다고 한 것도 이제 못 주겠대요. 제가 어머니 월급도 까먹었는데 그걸 왜 주냐고. 그리고 제가 정말 못 참겠는 게 뭐만 하면 다 거짓말이라고 그걸 믿었냐고 사람 속을 벅벅 긁잖아요.
제가 출근하다가 깜빡한 드라이 그 사람한테 부탁을 했는데 알겠다고 하더니 집에 와서 보면 그대로 있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그냥 알겠다고만 한 건데 그걸 믿었냐고 하잖아요. 또 저번 주 주말에 제 친구네랑 부부 동반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날은 본인이 계산한다고 마음껏 시키라고 하다가 다 먹고 계산할 때쯤 지갑 놓고 왔다고 계산 못한다고 하고 저한테는 또 그걸 믿었냐고 왜 그렇게 순진하냐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날 진짜 창피해서 화장실에 수건 가져다 달라는 것도 알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못 가져준다고 하고 음식물 쓰레기 지가 버린다고 했다가 또 그거 사실 거짓말이라고 하기 싫다고 하고 어머님, 제가 지금 누구랑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남편 말을 아예 못 믿겠다고요. 지갑 한 구멍에 굴러 떨어지게 한다더니 아들은 며느리가 입만 열면 남한테 쉽게 거짓말을 하는 그 못된 버릇에 지가 속게 만들었나 봅니다. 며느리는 제게 제대로 사과를 안 하고 용서도 못 받으면 아들이 그냥 이혼이라고 했다고 하면서 이혼은 절대 못 한다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제게 매달리다시피 하면서 잘못했다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리 쉽게 용서를 해줘야 하나요? 그 후로 매주 며느리는 주말마다 광주로 찾아왔어요. 하루는 식당에 와서 갑자기 일을 돕더니 하루는 집 앞에서 울면서 저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좀 넘었을 때 아들과 며느리가 손주들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며느리는 진짜 얼굴이 두꺼운 건지 애들에게 태우, 태연이 할머니 보고 싶었지. 할머니 보고 싶어서 매일 울었지. 하며 제게 애들을 보내더라고요. 근데 참 저를 보고 금세 빵긋빵긋 웃으면서 아장아장 걸어오는 손주들을 보니 제 마음속에도 한 달 넘게 손주들을 못 봤던 그리움이 자라나더군요. 근데 제 눈치 살살 보는 며느리 앞에서 마냥 좋아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지도 않아서 참았네요. 그러다가 아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이 사람이 엄마께 마지막 기회 얻으려고 왔어요. 엄마가 용서해 주시고 한 번만 더 도와주시면 이 사람이 정말 엄마한테 잘한대요. 정말이에요, 어머님. 진짜 앞으로 어머님한테 제가 잘못한 것들 다 사죄하고 보상하는 마음으로 더 잘할게요. 다시 저희 집에 오시면 이제는 태우랑 태연이만 봐주시면 되고 집안일도 저랑 얘 아빠가 다 할게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이제 어머님이 저희 도와주시는 게 당연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어머님이 저희를 위해 희생해 주시는 만큼 저희도 더 노력해야 한다는 거 잘 알아요. 제가 그저 집에서 오냐 오냐 어른들 사랑 당연하게 받고 자라서 이 나이 되도록 제대로 나이 먹지도 못하고 몸만 이렇게 자라서 어머니께 잘못했어요. 이제 잘 알고 반성도 하고 부끄러운 것도 아니까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 저희한테 좀 돌아와 주세요. 절절하게 말하던 며느리는 작게 그리고 정말 애들이 어머니 보고 싶다고 울었어요. 진짜예요. 라고 덧붙였어요. 그 이기적이고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던 며느리가 고개를 조아리며 석고대죄를 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게 대단한 발전이라는 건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한 달 만에 만난 손주들을 보는 순간 저도 그 집에서 손주들과 보내는 시간이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지긋지긋하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리웠거든요. 저는 눈앞에 있는 며느리에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니들 집에 가도 집안일은 손 하나 까딱도 안 할 거니까 명심하고 나한테 뭐 차려달라 만들어달라 소리하지 말 것이며 내 몸 상태가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바로 니들한테 애들 맡기고 쉴 테니 그렇게 알아두고 또 특히나 조금이라도 건방진 소리를 한다면 그때는 용서고 기회도 없다. 선 넘지 마라. 라고 말입니다. 며느리는 당연하다고 전부 다 지킬 거라고 이제는 절대 어머님 앞에서 거짓말 안 하겠다고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했네요. 그날부터 이렇게 사연을 보내고 있는 지금까지 저는 아들네 집에 다시 와서 손주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앉은 자리를 쓰레기로 표시를 하던 며느리는 어느새 화장실 청소의 달인이 됐고
아직도 유난스럽긴 하지만 내뱉는 말에서 쓸데없는 허풍을 모조리 뺀 솔직한 말을 구사하고 있네요. 제가 종종 사연 투브를 듣다가 며느리에게 예, 네 얘기도 여기 보내면 좋겠다 라고 하면 며느리가 어머님, 거기 보내면 저 엄청 욕먹는 거 아니에요? 되도록 제가 욕 많이 먹을 만한 건 좀 빼주세요. 저 이젠 잘하잖아요. 하더라고요. 주연아, 지금 듣고 있니? 진짜 욕먹을 만한 일은 내가 몇 개 뺐으니까 불만 없지? 예전에는 지 잘못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도 못하던 애가 이제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웃어 넘길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만 듭니다. 물론 며느리가 다시 본 모습으로 돌아와 저와 갈등을 또 만들지도 모르겠지만 이 자리를 빌어 부디 며느리가 제게 빌었던 용서와 했던 다짐이 결코 가벼운 허풍이 아니었음을 앞으로 행동하는 제게 보여줬으면 하고 바랍니다. 저 또한 며느리가 제게 신임을 얻기 위한 노력에 인내심을 가지고 보답할 테니 말이죠.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속 시원히 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의 가정에 안정과 기쁨만 가득하길 바랍니다.